오늘 첫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대출 2억 넘는데 내년에 기존 대출 상환해야 하나 이런 거죠. 그 전에 이제 답을 보자면 소급을 안 한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한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만기가 왔어요. 그럼 이거를 만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만기 연장을 할 때 그러면 기존 규제로 봤을 때는 네. 얘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갑자기 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의 혼란이죠. 갑자기 네네. 없던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장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원래 기본 구조는 네. 항상 소급 적용을 안 한다예요. 원래는. 아, 이제 간혹가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세금 규제 같은 경우는 소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들이 됐던 건데, 네네. 대출 규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엮어서 시장의 혼란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쪽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소급을 하면서 뭔가 적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당분간은 기존 고객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DSR 네. 규제라는 게 어떤 규제가 나오길래 이 2억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2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 40%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DSR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대출이 있잖아요. 네. 대출 원금 플러스 이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받은 모든 부채에 대해서 40% 이내에서 그 대출 이상, 그 이상은 대출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버는 돈에서 네. 내가 100만 원 벌면은 40만 원 이상은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에다 쓸 수가 없다. 네,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예전보다 되게 네, 네. 강해진 규제예요. 예전에 DTI 규제는 네. 이자만이었거든요. 대출 원금이 아니라. 네네. 그런데 지금 더 강해졌으니까 원금까지. 그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강한 규제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고 네. 하는 2030 세대 또는 MZ 세대 이런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적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담보뿐만이 아니라 원래 담보도 그런 건데 네. 담보가 아니라 원래는 규제라는 게 그 네. 물건에 대한 규제인데 네. 그 물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 버는 돈이 충분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제에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마도 네. 지금 소득이 적은 분들이거나 또는 대출이 많은 분들일 거예요. 네.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많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상당수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네. 그럼 투자자들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테니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니까 물건들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거야.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시장이 이렇게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항상 뭐든지 틈새라는 게 있고 또는 네. 전세도 껴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전세자금 대출이 또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시장이 좀 앞으로 엄청나게 혼조세가 당분간 한 1, 2년간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해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그냥 전세 대출을 그냥 땅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신호경 기자님 기사입니다. 이달 내 모든 은행 전세 대출이 상승분만 잔금일 전 이렇게 규제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승분만 잔금일 전이라는 게. 전세 가격이라는 게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승하는 부분만큼만 추가 대출해 주는 거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이게 네. 전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약간 여기 보면 잔금일 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 상관없이 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금을 했는데도 네. 이후에 내가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 그냥 내가 지금 내 돈 들어가 있던 걸 전세 자금 대출로 좀 바꿀 수 있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투자에 쓰시는 분들도 있었죠. 내가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마 전세 대출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는 실수요자들한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실수요자들까지는 해주게끔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틈새라고 말씀드렸던 네. 틈새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이렇게 돌려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막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원래는 이게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이런 느낌이었네요. 네. 원래는. 원래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내가 급할 때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 그렇죠.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형태는 인정을 안 하고 전세 보증금이 모자른 경우에 보태주는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네. 약간 그런 뭐 이렇게 틈새나 일반적으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부분을 네네. 이제는 타이트하게 실수요자들만 그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핀셋 규제 네네. 속으로 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대출 규제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부동산 투자 쪽으로 가는 자금 유입을 막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실제로 제대로 타이트하게 막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원래 좀 이렇게 돈 자금 상황이 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전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전에는 그게 뭐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봤는데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런 부분이 뭐 맨 위에 계신 나라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문제는 네. 묻어버리고 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일단은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주택 문제가 더 큰 문제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타이트하게 하겠다. 네. 이제 문제는 근데 제가 계속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시장에 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네.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난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전세도 묻고 매매도 DSR 규제로 묻고 네. 이 두 가지 다. 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들어가겠네요. 지금은 이제 아직은 네. 아닌데. 이거를 원금이랑 같이 상환을 하게 한다고. 전세는 DSR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네네. 실수요자들한테 문제가 됐으니까 네. 실수요자들한테 문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년도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바뀌겠죠. 네. 당장 몇 주 전에 그 전세자금 대출 축소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번 4, 4분기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당분간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실수요자들 피해 때문에 유예를 줄 것 같고 네. 내년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네. 어쨌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네. 내가 살던 곳보다 일단은 좀 낮은 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뭐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네. 시장을 전망하거나 다음 그 풍선 효과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네.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네.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하급지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네. 하급지 또는 이제 저가 아파트들의 상승 가능성. 그다음에 네.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차라리 반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바뀌었을 때 네. 월세의 고착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상식적으로는 좀 맞는 얘기 같잖아요. 네, 지금 네, 우리 네. 신사임당님께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죠. 월세를 좀 더 붙이거나. 네.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결국에는 뭐 여기다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보증금 그렇죠. 대신 네. 뭐 그거 안 올릴 대신 테니까 월세를 내겠다. 얼마라도 더 붙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서로 간에 원래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네.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에 절충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장 얘기를 네. 가끔 제가 그 언급을 해드리는데 네네. 2007년, 2008년 그 시기에도 분명히 반전세라고 하는 부분과 월세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한 2억짜리 아파트였는데 2억에 월세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구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이번에는 조금 그 당시보다 더 세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요. 투자자의 영역을 이제는 벗어났네요. 어떤 규제라는 것이 그렇죠. 그 전까지는 확실히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뭔가 그죠. 그런 타겟이었는데 고가 주택이라든지 그 영역은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라는 걸 했는데 네. 결국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서 최종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돈이 없는 2030 세대이거나 네. 이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를 잘 생각해 네.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한테로 지금 영향이 가장 크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뭐 또 그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그 대출 증가세를 규제로 꺾었는데 2030 돈줄이 마르고 있다. 그런 거죠.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네. 네. 그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DSR이 뭔지 몰랐어요. DSR이라는 게 뭐지? 뭘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금이랑 이자 대출하는 것이 내 총 월급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규제라는 거잖아요. 네,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내가 300 벌면은 120만 원.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네네. 뭐 대출 같은 경우가 뭐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무슨 차량 대출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거의 모두 다 합쳐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좀 괜찮은 거 끌고 있으면 네. 주택담보대출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차를 팔면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카드론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네, 이제는 포함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내가 뭐 가게를 굉장히 좀 건강하게 만들겠다. 네. 저축 많이 해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 지금 네. 대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장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또 경기 부분을 사실 부동산 가격의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분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네네. 경기 활성화 진작 측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네. 부분이 또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면서 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계부채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외국 상황에 미국의 테이퍼링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장기적인 긴축이니까 일단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혹시라도 외부 충격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 큰 거를 지키고 소규모의 그런 문제들은 일단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도 막겠다. 이게 지금 일단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선제적 긴축이죠. 선제적 긴축.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보자. 여기다 이제 부동산이 명분이 있으니 만약 부동산 상황이 이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기 어렵겠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고 난 다음에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명분상 명분도 있고 뭐 환경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속 페달을 밟듯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앞으로. 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가계부채의 속도가 갑자기 급격히 늘고 있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는 계신데 사실 목적 자체는 결국 부동산 시장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피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2030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금 이게 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지금 속도보다는 조금 늦추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너무 속도가 빨라요. 이게. DSR 규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일단 많이 버는 분들은 네. 현금 흐름 좋은 분들은 이거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걱정이 없겠죠. 네, 현금 흐름 좋은 분들은 걱정이 없고 현금 네. 흐름 적은 분들은 네. 이제 걱정이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 DSR 규제가 타격이 가는 거는 네. 그거죠. 현금 흐름은 없고 자산이 많은 분이라든지 네. 반대로 이제 사회에 처음 진입한 분들은 네. 그 은퇴층이랑 이 사회에 진입하는 층, 이 양쪽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고 네. 경제활동 활발히 하는 층한테는 좀 부담이 덜 될 거고 이러겠네요. 네. 네, DSR 규제라는 게 그거를 이미 다 땡겨서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뭐 근데 이게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만약에 진짜로 위기가 온다면 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되겠네요.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렇죠. 근데 신의 한 수이고 사실 그래서 지난 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참여정부 시대에도 네. 급격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또 누군가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장단이 있어서 하는 건 맞다고 봐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부동산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일방적으로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챙겨라고 얘기하는 네네. 게 그때 그 경험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2030 젊은 세대들의 투자의 기회를 막는 게 맞는 거냐. 근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 부분은 조금 더 열어주는 게 맞는 거지. 네. 너무 지금 DSR이라고 하는 가계부채에 딱 하는 순간 결국 그 타격은 너무 젊은 세대한테 갔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도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신고가가 찍히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문제 없으니까 네. 결국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계부채를 제약하고 줄여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한테 심하게 갔던 거를 좀 풀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연령별 DSR 한다 그러면은 진짜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그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려운 거 맨 위에 계신 분들이 네.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네, DSR 규제 같은 경우는 그쵸. 이거 진짜 근데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런 긴축을. 네. 부동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은 부동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요? 부동산의 비율이 네.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는 지금의 시장 환경이 그 미국 테이퍼링 얘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네. 그 전에 워낙 통화를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풀었던 통화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하려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화 정책 자체가.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게 됐을 때 그동안 많이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이제 맞는 건데 저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 그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거죠.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온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네. 이거 가계부채 증가 억제는 해야 된다. 이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확실히 맞는 내용이에요. 네. 맞는 내용인데 지금 가계부채 증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제 경기 부양을 지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인가요? 네, 좋은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선진국들의 움직임 또는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좋아요. 네.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긴축하는 거는 되게 맞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볼 때 훨씬 더 맞는 거는 맞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거나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피해보는 당사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가계부채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비난하거나 또는 불만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정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2030 핀셋으로 조금 풀어주는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네. 이제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가계부채 하는 방향은 맞다. 네.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DSR 규제가 들어왔고 이게 지금은 지금 기사 보내주신 거 보면은 이런 전세 대출이나 이제 DSR 규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데